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빨강머리 애니 보낸 편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갈수록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죠.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기대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빨강머리 애니,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비밀을 담은 26통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편지에는 오늘을 충실히 살기 위한 따스한 조언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빨강머리 애니의 주옥같은 대사와 해설로 오늘 밤 함께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빨강머리 애니의 전문도 읽어드릴게요. 빨강머리 애니 보낸 편지, 유노라이프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나는 내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는 애니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나 말썽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이따금해. 애니 한 명밖에 없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살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다면 사는 게 그 반만큼도 흥미롭지 않을 거야. 제비꽃이 핀 길을 걸으며 애니 다이애나에게. 내 속에 여러 명의 내가 있다는 말은 자아가 꽤나 발달해야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정도의 자아 인식은 굉장히 성숙한 인식이다. 내 속에 내가 많다는 것을 알려면 스스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선이 먼저 생겨야 가능하다. 이를 자기 객관화라고도 한다. 자신을 스스로 내려다볼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 안에 여러 명의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는 자신을 내려다본다. 자신의 여러 얼굴을 본다.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장식장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을 케이티 모스라 부르던 자신. 말을 걸어주는 친구가 너무도 그리워서 계곡에 소리치고 돌아오는 자기 목소리의 메아리를 비올레타라 부르던 자신. 황량한 고아원에서 아름다운 귀족 아가씨 코델리아가 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말썽을 많이 피우는지도 모르겠다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공감은 나를 마주할 때 시작된다. 애는 자신이 육아 도우미로 살았던 힘든 시절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 쌍둥이를 3쌍이나 돌봐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 육아 경험으로 다이애나의 동생 미니 메이가 아팠을 때 구할 수 있었다고 기뻐한다. 아기 하나를 돌보는 경험도 충분히 힘든데 아무리 주 양육자가 아니라고 해도 쌍둥이 3쌍을 돌보는 경험은 아이에게는 지나치게 힘든 경험이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할 만한데 애는 과거 힘들었던 경험의 장점을 덤덤하게 말한다. 우리는 공감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지만 공감에 대해 크게 2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온전한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그 이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하는 감정 발달 단계가 있다는 점. 2번째는 서늘한 자기인식, 즉 자기 객관화가 없는 공감은 자기애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타인의 감정에 쉽게 물드는 성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주 착각한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 없는 공감은 감정 전염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어린애니 보이는 자기 객관화와 자기 인정과 포용은 진실로 타인에게 공감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N처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대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된다. 나의 과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껴안을 수 있다. 자신의 우주에 오로지 자신밖에 없는 사람, 자기 우주를 꽉 채운 자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타인의 우주로 건너갈 수 없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라는 N의 고백은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수용하는 태도다. N은 모든 자신의 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준다. N은 어리고 과거의 상처도 많지만 이렇게 자신을 마주하는 한 타인의 우주로 건너가는 사람으로 클 것이다. 아마 N은 여러 얼굴로 사는 삶이 더욱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행복을 선택하는 능력. 마릴라, 내일은 아직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은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는 실수를 한 저녁에 애니 마릴라에게.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커가는 애니, 내일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야말로 기특하다.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행복해지는 재능이 아닐 수 없다. 마릴라는 앤이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할 거라고 반박하지만 앤은 그래도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산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실수를 어느 정도 용납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지점은 자기 자신의 실수도 용납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점이다. 애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한 괜찮다고 자신을 포용할 줄 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 스스로에게 너그럽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릴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통 상대방에게 엄격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매우 엄격한 법이다. 마릴라는 아마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앤을 보며 놀라고 두꺼웠던 자기 절제의 껍질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울 줄 아는 자기 이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릴라는 앤에게 새로 배운다. 수십 년의 세월을 절제하고 노동하며 살아온 마릴라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업을 잊었을 수 있다. 그랬던 그녀의 삶에 작은 어린이 한 명이 내일의 나를 좋아하는 나를 보여주면서 삶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힌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행복의 상관관계. 요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따뜻한 사랑을 흠뻑 받아서 길러지는 자기애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외모 역시 자기애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자산이라고 칭한다. 그 매력이 나의 영향력을 키워주고 원하는 목표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듯하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투자하고 아름다움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쁘고 잘생기면
금수저로 태어난 것에 버금가는 특권을 가지고 산다고 믿기도 한다. 나는 사실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은 미국의 시인 메리앤 무어의 오로지 장마뿐이라는 시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움은 자산이라기보다는 부채이다. 저 구절은 아름다움이 마치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갚아야 하는 부담이나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시인은 가시가 장미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며 가시가 없어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름다움은 약탈되는 대상이거나 아름다움을 가진 자의 마음을 조각조각 무너뜨리는 헛된 관심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흔히 아름답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최소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아름다움과 돈, 명예를 쫓는 이유는 이것들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어떻게 쫓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일단 쫓아갈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저 매 순간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의 말에서 두더지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장 큰 자유 중 하나는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이 말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고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앤이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행복해지는 재능은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다. 먼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속가내자. 하루하루 일상에서 찾은 소중한 순간을 쌓아두고 그 순간에 담긴 의미를 건져 올리기로 결심하고 행동하자. 사실 이렇게 되면 행복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진다. 일상의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각별하고 소중해져서 행복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기다림은 기쁨의 절반. 마릴라, 기다림은 기쁨의 절반이에요. 어떤 일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기다리는 즐거움을 빼앗을 수는 없거든요. 린드 부인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을 거라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실망하는 게 아무런 기대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주일학교 소풍 전날, 앤이 마릴라에게 빨리빨리 한국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들은 기다리는 일을 매우 싫어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앤에 기쁨의 절반은 기다림이라는 말은 나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온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혹은 벌어지기를 기다릴 때 초조함과 불안에 잡아먹힐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는 대신 이 기다림도 앞으로 벌어질 일로 느낄 기쁨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는 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앤은 교회의 야유회를 기다리고 학교의 발표회를 기다리고 퀸즈 학교의 입학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졸업시험 결과를 기다린다. 물론 기다림이 기쁨의 절반이라고 해서 앤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앤은 불안과 초조함을 그저 받아들인다. 특히 퀸즈 졸업시험 전에는
매우 긴장하면서도 미래 저 너머에 있는 전부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해 한 해가 모두 가능성을 품은 장미꽃이라고 생각하면 피어나는 것 자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N의 기다림이 바로 이렇다. 사실 우리는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림을 참지 못한다. 오로지 결과로만 말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기 때문에 기다림은 고문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가끔 지금보다 삶의 속도가 훨씬 느렸던 과거를 상상해 본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 나는 카카오톡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상을 살면서 가끔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의 답장이 일주일이 지나야 온다면 어떨까를 상상한다. 언제 답장이 올까?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문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온통 기울이며 일주일을 보내는 일은 고문 같지 않을까? 하지만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을 살아서 그런지 그 기다림이 마냥 싫을 것 같지는 않다. 답장이 늦게 오면 올수록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멀리 있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공양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편지를 기다릴 때면 매번 하늘에 내 마음을 공양하는 것 같았고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과정을 경험했다. 지금 돌아보면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귀한 추억이었다. 단순히 편지 답장뿐만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진짜이든 가짜이든 좋은 집, 좋은 옷, 화장법, 여행지 등 온갖 결과물이 반짝인다. 결과물만이 횡행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그 결과물을 얻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외려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들을 무시하고 금수저로 태어나 달랑 결과물만 보여주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마음으로 산다. 마음이 흡족함이 없고 텅 비어 있으면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증명해도 다 소용없다. 그저 불행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과물이 다 헛된 것은 아니다.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목적지까지 가서 결과물을 얻으면 남에게 내보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으로 커다란 기쁨이 느껴진다. 진정한 결과물은 바로 꽉 찬 이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취한 일은 함부로 내보이지 않고 들떠서 좋아하지 않는다. 기다림으로 절반을 채운 마음이 온전히 충만해진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퀸즈를 떠날 때 제 미래는 제 앞에 곱게 쭉 뻗은 길처럼 보였어요. 여러 마일 앞을 길을 따라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았죠. 이제 돌아가야 하는 모퉁이가 나왔네요.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려고요. 모퉁이는 그 자체로 매혹 덩어리예요. 그 모퉁이를 지나 길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 찬란한 녹음이 펼쳐질지, 빛과 그림자가 부드럽게 교차할지, 어떤 새로운 풍경이 있을지,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떤 굽이길과
언덕과 계곡이 쭉 이어질지 궁금해요. 애야 번리로 떠나기 전 앤이 마릴라에게 마치 시간의 지도 같은 것이 있어서 누군가 알지 못하는 미래로 갈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과거로 갈래라는 선택권을 준다면 앤과 같은 부류인 사람들은 모두 알지 못하는 미래로 간다고 대답할 것 같다. 알지 못하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훌륭히 극복한 헬렌 켈러는 길을 걷다 만나는 모퉁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길을 걷다 만나는 모퉁이는 돌아가지 못하면 모를까 길의 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이겨내고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곳이 길의 끝이라고 여겨 주저앉는다. 살면서 장애물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크고 작은 각종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장애물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사람과 여기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순간, 애는 자신이 꿈꾸던 미래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평탄대로를 달려갈 줄 알았지만 매슈의 죽음을 겪고 마릴라가 눈이 안 좋아져서 혼자 살 수 없게 되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 삶의 위기가 닥치면 혹은 큰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렬한다. 애는 자신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매슈를 잃는 위기와 초록 지붕집을 매각해야 하는 변화가 다가오자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톱어본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추리며 가장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관계를 가지치게 한다.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며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멈칫하는 순간이 바로 가족을 잃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그 결과물을 훈장처럼 주렁주렁 달고 다녀도 삶을 돌아보는 순간은 언젠가 찾아온다. 그러다 결국 사랑하는 이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침돌로 삼아 서 있었기에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가 되어서야 일에서 관계로 삶의 방향을 수정한다. 이때 나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바로 내 삶의 고갱이는 무엇인가이다. 애는 자기 삶의 고갱이를 지키기 위해 모퉁이를 도는 길을 택한다. 매슈와 마릴라와 초록지붕집이 바로 자신을 받쳐주던 받침돌임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들의 받침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포기나 부담도 그 무게가 줄어든다. 이것이 위기의 상황에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동력이 된다. 때로는 비우는 것이 행복을 채워준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의도적인 만족감이다. 이 단어는 노년기에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한 이들이 만든 단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행복감은 유년기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가다가 50대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노년기에 더 행복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노년기에는 청장년기보다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딱히 가진 것이 더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더 행복하다고 답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많은 부분에 대해 마음을 비운 것이다. 체력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허무하게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와 동료들을 보며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괜찮지 않아도 주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앤이 대학을 포기하고 마릴라를 돕는 삶으로 자신의 길을 바꿨을 때 앤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말로 초록지붕집의 앤은 끝을 맺는다. 바로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피파의 노래 중 한 구절을 활용한 문장이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니 세상의 모든 것은 괜찮아. 앤은 나직하게 속삭였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신도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하느님이 계신 하늘 아래 사람들도 나도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삶이란 한철 피었다가 사그러지는 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에 풀같이 흔들려도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 괜찮다. 길이 막힌 듯 보이면 돌아가면 된다. 인생은 한편의 희비극이다. 희극과 비극은 삶에 섞여 있어요, 길버트. 5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증오했던 부부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증오는 길을 잃은 사랑일 뿐이다. 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부는 겉으로는 증오했어도 실제로는 사랑했을 거라 믿어요. 마치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그 긴 세월 동안 실제로는 사랑했던 것처럼요. 그 둘은 죽으면서 알게 되겠죠. 나는 살아서 알게 되어서 기뻐요. 어떤 부부 이야기를 듣고 앤이 길버트에게 바람 부는 포플러 나무집의 앤에서 앤은 우리 삶이 희비극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희비극이라는 장르가 문학에 존재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나 안톤 체홉의 벚꽃 동산이 있다. 희극과 비극의 요소가 섞여 있는 드라마에 이 표현을 쓴다. 우리 삶에도 희극과 비극의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삶은 희비극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 같다. 내게는 희극이냐 비극이냐 하는 문제는 거리의 문제로도 보인다. 멀리서는 비극으로 보여도 가까이서 현미경이라도 대고 들여다보면 희극이지 않을까 싶은 순간이 있지 않은가. 에이 번니의 앤에 나오는 라벤더도 시련의 고통을 치통에 비유했다. 현실의 시련은 책에서 그리는 것처럼 끔찍하지 않아. 그다지 낭만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흡사, 충치 같은 거지. 아파서 이따금 통증이 우르르 몰려오는 시간이 있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양 삶과 꿈과 메아리와 땅콩 사탕을 즐기니까. 라벤더는 젊은 시절 연인인 스티븐 어빙의 청혼을 허영심과 치기로 거절한다. 이후 라벤더는 25년 동안 결혼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혼자 남아서 살림을 도와주는 도우미 한 명과 함께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
에이번리 마을에서 라벤더는 엄청난 비련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남들은 라벤더가 약혼이 깨진 후 그저 상심한 노처녀로 두문불출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라벤더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밖에 나가 메아리와 대화하고 맛있는 캔디는 참을 수 없다며 마음껏 먹으며 산다. 마치 치통처럼 멀쩡할 때는 괜찮다가 통증이 몰려오는 주기에는 감싸고 누워 아무것도 못할 뿐이다. 아주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졸리면 자고 문득 배가 고프면 먹는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은 희극인가 갸웃거려 본 적 다들 있지 않을까. 또는 정말 진지하고 극적이어야 하는 순간, 예를 들면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 상대의 코털이 너무 거슬려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런 일은 굉장히 우습지만 동시에 굉장히 슬프다. 희극과 비극이 섞인 것 같은 오묘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닐까. 인생에서 나를 단단히 잡아주는 것. 현실의 무게는 무거울 때만 힘든 게 아니다. 오히려 가벼워서 힘든 순간도 많다.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헛되이 시간이 그냥 지나갈 때, 정말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가벼운 인생의 짐도 감당해야 한다. 이럴 때 무게추가 필요하다. 의미 없을 때 단단히 잡아주는 그 무언가가 말이다. 앤의 꿈의 집에서 장애인이 된 남편을 12년간 혼자 병간호하며 살아온 레슬리는 바닷가 산책과 등대를 지키는 짐 선장과의 우정을 무게추로 삼아 살아간다. 짐 선장은 젊은 시절 연인이 허무하게 파도에 휩쓸려가 시체도 찾지 못한 채 영영 잃은 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면서도 이웃의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해준다. 짐 선장은 이야기의 힘을 무게추로 삼고 산 것 같다. 자신의 일생의 모험담을 잊지 않고 되새기고 되새기다가 누군가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써주기를 기다린다. 그 책이 출간되어 자기 손으로 쥔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감는다.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남기겠다는 믿음이 실현되자 무게추를 내려놓고 떠난다. 난 이 무게추를 내 삶의 닻이라고 부른다. 내가 해파리처럼 떠돌지 않도록 날 이 삶에 단단히 잡아주는 것. 가장 나를 잘 붙들어주는 닻은 꼬물거리는 생명체들이다. 어린아기,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같은 작은 생명체들.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느라 정말로 손이 많이 가지만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생기면 이 삶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게 된다. 마음속에 따뜻하고 작고 꼬물거리는 느낌이 살아나면 더 이상 어떤 삶도 가볍지 않고 어떤 삶도 무겁지 않다. 그래서 전에는 애완동물이라 부르던 존재를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존재에게 기대어 사는 집사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삶은 희비극이 섞여 있을 테지만 우스꽝스러운 순간이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무게추를 잃지 않으면 희극도 비극도 언젠가 지나간다. 내게 주어진 잔을 끝까지 마시면 된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야 이번 삶의 카르마를 다 풀 수 있다. 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아름답고 고운 생각은 마음속의 보물처럼 간직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비웃거나 갸웃거리는 게 싫어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거창한 말들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해도 될 정도로 컸는데 정작 하고 싶지 않다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 가지로 거의 다 큰 것은 즐거운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즐거움은 아니에요. 말수가 줄었다는 말을 듣고 애니 마릴라에게 애니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읽기와 쓰기가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볼 수 있다. 카드 읽기 시작해서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던 시기, 애는 거창한 단어를 남발하며 마치 그 거창한 단어들이 볼품없는 현실을 가려준다고 믿고 살았다. 그리고는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마릴라의 말에 이렇게 응수했었다.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말들을 쓴다고 절 비웃어요. 하지만 큰 생각을 표현하려면 거창한 말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쩌면 맞는 말인 것도 같다. 말밖에 가진 게 없는 아이는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담뿍 사랑받고 자라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마치 뱃속 깊숙이 무게추 역할을 해주는 단단한 빗덩어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든든하고 안정적인 애정이 뒷배인 아이들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는지 모르겠다. 나도 책에서 읽은 여러 모습으로 나를 꾸몄다. 내게는 남들에게 없는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게는 황금 열쇠가 있어서 이걸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혼자 누리는 찬란한 정원 같은 세계가 책 속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11살의 애니 거창한 말을 쓰는 이유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밖에 가진 게 없는데, 그것만이 나의 존재감을 다져주는 수단인데. 진짜 보물은 내보이지 않는다. 퀸즈 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애는 키도 크고 눈빛도 잠잠해지고 말수도 줄어든다. 그런 애를 보며 마릴라는 뿌듯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이 밖에 무언가를 내보이는 법이다. 자기 중심에 무게추가 없던 어린 애는 그랬지만 안정적이고 변함없이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사랑을 받은 애는 이제 내면으로 눈을 돌린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함부로 까발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자신이 아직 작은 존재라서 배우고 해볼 게 많다는 것도 안다. 세상이 말만 앞세워 끼워들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보물처럼 지킨다라는 말은 이제 내면에 보물처럼 소중한 것들이 생겼다는 뜻이다. 진정한 자기애는 자신을 지키고 남들과 거리를 지킬 줄 아는 법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 내면의 결핍을 혼자 어쩌지 못하는 이들이 남들에게 쉽게 달려가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성급하게 관계로 뛰어들며 파괴적인 관계를 거듭하는 법이다. 이제 지키는 아이가 된 애는 내면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키고 거리를 지킨다. 그리고 한때에는 전부였던 말, 거창하게 자신을 포장하던 말을 데려와 자기 품속에 끌어안는다. 한때 자신보다 큰 말을 부리던 어린아이는 이제 말보다 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과 글에 끌려다니던 어린아이는 자기 말과 글을 가진 청년으로 자란다. 추신. N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현재와 비교된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도 생생하게 살아서 다가오는 보편성이 있다. 바로 세상을 한껏 느끼고 한껏 반응하며 애써서 힘차게 자라는 작은 존재의 이야기가 그렇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런 존재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가 자라온 이야기를 이 존재가 살아가는 이야기에 비추어 본다. 내일은 아직 실수하지 않은 새로운 날이라는 N을 보며 오늘 저지른 실수로 부끄러워하다가 진정하고 하나밖에 없던 가장 소중한 친구와 더 이상 놀지 말라는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소식에 마음을 다잡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N을 보며 삶이 어떤 펀치를 날리더라도 일어나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가장 듣기 싫은 말로 놀림을 당하고 석판을 들어 가해 아이의 머리를 내리치는 N을 보며 모욕당하고 놀림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말로 분연히 맞서게 되고 건드리지도 않은 자수정 브로치에 손을 댔다가 혼내고 소풍을 못 가게 한 어른을 용서하는 N을 보며 어른도 실수할 수 있고 어른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다가도 남은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며 일어나는 N을 보며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겪는 상실의 무게를 덜어낸다. 인간의 삶은 크고 멋져 보아도 거기서 거기다. 우리 대부분은 아주 작은 삶을 살아간다. 작은 삶의 축복은 아주 오래 혹은 평생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은 젊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있다. N의 마지막 모습은 손자 세대들의 삶을 상상하며 삶의 기쁨을 그들의 몫으로 남기는 모습이었다. 빨강머리 N은 빨강머리의 볼품없는 고와 N으로 시작해서 N 공동체로 끝난다. 사람은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 고아인 아이가 상상력과 알매 기쁨으로 자기 몫의 삶을 살면 함께 사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사람이 된다. 작게는 자신의 혈육과 가족 친지 공동체겠지만 N은 수없이 많은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고 함께한다. 때로는 불편하고 괴팍한 구성원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구성원도 내쳐지지 않는다. 그 어떤 구성원도 정말로 혹독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N의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알고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힘에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는 N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나 말썽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이따금해. N이 한 명밖에 없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살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다면 사는 게 그 반만큼도 흥미롭지 않을 거야. 제비꽃이 핀 길을 걸으며 N이 다이애나에게 내 속에 여러 명의 내가 있다는 말은 자아가 꽤나 발달해야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정도의 자아 인식은 굉장히 성숙한 인식이다. 내 속에 내가 많다는 것을 알려면
스스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선이 먼저 생겨야 가능하다. 이를 자기 객관화라고도 한다. 자신을 스스로 내려다볼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 안에 여러 명의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는 자신을 내려다본다. 자신의 여러 얼굴을 본다.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장식장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을 케이티 모스라 부르던 자신. 말을 걸어주는 친구가 너무도 그리워서 계곡에 소리치고 돌아오는 자기 목소리의 메아리를 비올레타라 부르던 자신. 황량한 고아원에서 아름다운 귀족 아가씨 코델리아가 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말썽을 많이 피우는지도 모르겠다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공감은 나를 마주할 때 시작된다. 애는 자신이 육아 도우미로 살았던 힘든 시절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 쌍둥이를 3쌍이나 돌봐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 육아 경험으로 다이애나의 동생 미니 메이가 아팠을 때 구할 수 있었다고 기뻐한다. 아기 하나를 돌보는 경험도 충분히 힘든데 아무리 주 양육자가 아니라고 해도 쌍둥이 3쌍을 돌보는 경험은 아이에게는 지나치게 힘든 경험이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할 만한데 애는 과거 힘들었던 경험의 장점을 덤덤하게 말한다. 우리는 공감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지만 공감에 대해 크게 2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온전한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그 이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하는 감정 발달 단계가 있다는 점. 2번째는 서늘한 자기인식, 즉 자기 객관화가 없는 공감은 자기애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타인의 감정에 쉽게 물드는 성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주 착각한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 없는 공감은 감정 전염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어린애니 보이는 자기 객관화와 자기 인정과 포용은 진실로 타인에게 공감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N처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대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된다. 나의 과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껴안을 수 있다. 자신의 우주에 오로지 자신밖에 없는 사람, 자기 우주를 꽉 채운 자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타인의 우주로 건너갈 수 없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라는 N의 고백은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수용하는 태도다. N은 모든 자신의 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준다. N은 어리고 과거의 상처도 많지만 이렇게 자신을 마주하는 한 타인의 우주로 건너가는 사람으로 클 것이다. 아마 N은 여러 얼굴로 사는 삶이 더욱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행복을 선택하는 능력. 마릴라, 내일은 아직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은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는 실수를 한 저녁에 애니 마릴라에게.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커가는 애니, 내일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야말로 기특하다.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행복해지는 재능이 아닐 수 없다. 마릴라는 앤이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할 거라고 반박하지만 앤은 그래도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산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실수를 어느 정도 용납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지점은 자기 자신의 실수도 용납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점이다. 애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한 괜찮다고 자신을 포용할 줄 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 스스로에게 너그럽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릴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통 상대방에게 엄격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매우 엄격한 법이다. 마릴라는 아마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앤을 보며 놀라고 두꺼웠던 자기 절제의 껍질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울 줄 아는 자기 이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릴라는 앤에게 새로 배운다. 수십 년의 세월을 절제하고 노동하며 살아온 마릴라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업을 잊었을 수 있다. 그랬던 그녀의 삶에 작은 어린이 한 명이 내일의 나를 좋아하는 나를 보여주면서 삶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힌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행복의 상관관계. 요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따뜻한 사랑을 흠뻑 받아서 길러지는 자기애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외모 역시 자기애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자산이라고 칭한다. 그 매력이 나의 영향력을 키워주고 원하는 목표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듯하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투자하고 아름다움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쁘고 잘생기면 금수저로 태어난 것에 버금가는 특권을 가지고 산다고 믿기도 한다. 나는 사실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은 미국의 시인 메리앤 무어의 오로지 장마뿐이라는 시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움은 자산이라기보다는 부채이다. 저 구절은 아름다움이 마치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갚아야 하는 부담이나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시인은 가시가 장미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며 가시가 없어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름다움은 약탈되는 대상이거나 아름다움을 가진 자의 마음을 조각조각 무너뜨리는 헛된 관심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흔히 아름답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최소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아름다움과 돈, 명예를 쫓는 이유는 이것들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어떻게 쫓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일단 쫓아갈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저 매 순간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의 말에서 두더지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장 큰 자유 중 하나는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이 말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고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앤이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행복해지는 재능은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다. 먼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속가내자. 하루하루 일상에서 찾은 소중한 순간을 쌓아두고 그 순간에 담긴 의미를 건져 올리기로 결심하고 행동하자. 사실 이렇게 되면 행복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진다. 일상의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각별하고 소중해져서 행복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기다림은 기쁨의 절반. 마릴라, 기다림은 기쁨의 절반이에요. 어떤 일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기다리는 즐거움을 빼앗을 수는 없거든요. 린드 부인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을 거라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실망하는 게 아무런 기대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주일학교 소풍 전날, 앤이 마릴라에게 빨리빨리 한국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들은 기다리는 일을 매우 싫어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앤에 기쁨의 절반은 기다림이라는 말은 나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온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혹은 벌어지기를 기다릴 때 초조함과 불안에 잡아먹힐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는 대신 이 기다림도 앞으로 벌어질 일로 느낄 기쁨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는 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앤은 교회의 야유회를 기다리고 학교의 발표회를 기다리고 퀸즈 학교의 입학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졸업시험 결과를 기다린다. 물론 기다림이 기쁨의 절반이라고 해서 앤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앤은 불안과 초조함을 그저 받아들인다. 특히 퀸즈 졸업시험 전에는 매우 긴장하면서도 미래 저 너머에 있는 전부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해 한 해가 모두 가능성을 품은 장미꽃이라고 생각하면 피어나는 것 자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앤의 기다림이 바로 이렇다. 사실 우리는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림을 참지 못한다. 오로지 결과로만 말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기 때문에 기다림은 고문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가끔 지금보다 삶의 속도가 훨씬 느렸던 과거를 상상해 본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 나는 카카오톡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상을 살면서 가끔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의 답장이 일주일이 지나야 온다면 어떨까를 상상한다. 언제 답장이 올까?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문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온통 기울이며 일주일을 보내는 일은 고문 같지 않을까? 하지만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을 살아서 그런지 그 기다림이 마냥 싫을 것 같지는 않다. 답장이 늦게 오면 올수록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멀리 있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공양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편지를 기다릴 때면 매번 하늘에 내 마음을 공양하는 것 같았고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과정을 경험했다. 지금 돌아보면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귀한 추억이었다.
단순히 편지 답장뿐만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진짜이든 가짜이든 좋은 집, 좋은 옷, 화장법, 여행지 등 온갖 결과물이 반짝인다. 결과물만이 횡행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그 결과물을 얻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외려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들을 무시하고 금수저로 태어나 달랑 결과물만 보여주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마음으로 산다. 마음이 흡족함이 없고 텅 비어 있으면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증명해도 다 소용없다. 그저 불행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과물이 다 헛된 것은 아니다.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목적지까지 가서 결과물을 얻으면 남에게 내보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으로 커다란 기쁨이 느껴진다. 진정한 결과물은 바로 꽉 찬 이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취한 일은 함부로 내보이지 않고 들떠서 좋아하지 않는다. 기다림으로 절반을 채운 마음이 온전히 충만해진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퀸즈를 떠날 때 제 미래는 제 앞에 곧게 쭉 뻗은 길처럼 보였어요. 여러 마일 앞을 길을 따라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았죠. 이제 돌아가야 하는 모퉁이가 나왔네요.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려고요. 모퉁이는 그 자체로 매혹 덩어리예요. 그 모퉁이를 지나 길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 찬란한 녹음이 펼쳐질지, 빛과 그림자가 부드럽게 교차할지, 어떤 새로운 풍경이 있을지,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떤 굽이길과 언덕과 계곡이 쭉 이어질지 궁금해요. 에아 번리로 떠나기 전 애니 마릴라에게 마치 시간의 지도 같은 것이 있어서 누군가 알지 못하는 미래로 갈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과거로 갈래라는 선택권을 준다면 앤과 같은 불효인 사람들은 모두 알지 못하는 미래로 간다고 대답할 것 같다. 알지 못하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훌륭히 극복한 헬렌 켈러는 길을 걷다 만나는 모퉁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길을 걷다 만나는 모퉁이는 돌아가지 못하면 모를까 길의 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이겨내고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곳이 길의 끝이라고 여겨 주저앉는다. 살면서 장애물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크고 작은 각종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장애물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사람과 여기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순간, 애는 자신이 꿈꾸던 미래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평탄대로를 달려갈 줄 알았지만 매슈의 죽음을 겪고 마릴라가 눈이 안 좋아져서 혼자 살 수 없게 되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 삶의 위기가 닥치면 혹은 큰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렬한다. 애는 자신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매슈를 잃는 위기와 초록 지붕집을 매각해야 하는 변화가 다가오자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톱어본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추리며 가장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관계를 가지치게 한다.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며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멈칫하는 순간이 바로 가족을 잃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그 결과물을 훈장처럼 주렁주렁 달고 다녀도 삶을 돌아보는 순간은 언젠가 찾아온다. 그러다 결국 사랑하는 이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침돌로 삼아 서 있었기에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가 되어서야 일에서 관계로 삶의 방향을 수정한다. 이때 나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바로 내 삶의 고갱이는 무엇인가이다. 애는 자기 삶의 고갱이를 지키기 위해 모퉁이를 도는 길을 택한다. 매슈와 마릴라와 초록 지붕집이 바로 자신을 받쳐주던 받침돌임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들의 받침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포기나 부담도 그 무게가 줄어든다. 이것이 위기의 상황에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동력이 된다. 때로는 비우는 것이 행복을 채워준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의도적인 만족감이다. 이 단어는 노년기에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한 이들이 만든 단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행복감은 유년기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가다가 50대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노년기에 더 행복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노년기에는 청장년기보다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딱히 가진 것이 더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더 행복하다고 답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많은 부분에 대해 마음을 비운 것이다. 체력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허무하게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와 동료들을 보며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괜찮지 않아도 주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애니 대학을 포기하고 마릴라를 돕는 삶으로 자신의 길을 바꿨을 때 애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말로 초록 지붕집의 애는 끝을 맺는다. 바로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피파의 노래 중 한 구절을 활용한 문장이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니 세상의 모든 것은 괜찮아. 애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신도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하느님이 계신 하늘 아래 사람들도 나도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삶이란 한철 피었다가 사그러지는 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에 풀같이 흔들려도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 괜찮다. 길이 막힌 듯 보이면 돌아가면 된다. 인생은 한편의 희비극이다. 희극과 비극은 삶에 섞여 있어요. 길바트. 5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증오했던 부부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증오는 길을 잃은 사랑일 뿐이다.
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부는 겉으로는 증오했어도 실제로는 사랑했을 거라 믿어요. 마치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그 긴 세월 동안 실제로는 사랑했던 것처럼요. 그 둘은 죽으면서 알게 되겠죠. 나는 살아서 알게 되어서 기뻐요. 어떤 부부 이야기를 듣고 애니 길버트에게 바람 부는 포플러 나무집의 앤에서 앤은 우리 삶이 희비극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희비극이라는 장르가 문학에 존재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나 안톤 체홉의 벚꽃 동산이 있다. 희극과 비극의 요소가 섞여 있는 드라마에 이 표현을 쓴다. 우리 삶에도 희극과 비극의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삶은 희비극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 같다. 내게는 희극이냐 비극이냐 하는 문제는 거리의 문제로도 보인다. 멀리서는 비극으로 보여도 가까이서 현미경이라도 대고 들여다보면 희극이지 않을까 싶은 순간이 있지 않은가. 에이 번니의 앤에 나오는 라벤더도 시련의 고통을 치통에 비유했다. 현실의 시련은 책에서 그리는 것처럼 끔찍하지 않아. 그다지 낭만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흡사, 충치 같은 거지. 아파서 이따금 통증이 우르르 몰려오는 시간이 있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양 삶과 꿈과 메아리와 땅콩 사탕을 즐기니까. 라벤더는 젊은 시절 연인인 스티븐 어빙의 청혼을 허영심과 치기로 거절한다. 이후 라벤더는 25년 동안 결혼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혼자 남아서 살림을 도와주는 도우미 한 명과 함께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 에이번리 마을에서 라벤더는 엄청난 비련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남들은 라벤더가 약혼이 깨진 후 그저 상심한 노처녀로 두문불출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라벤더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밖에 나가 메아리와 대화하고 맛있는 캔디는 참을 수 없다며 마음껏 먹으며 산다. 마치 치통처럼 멀쩡할 때는 괜찮다가 통증이 몰려오는 주기에는 감싸고 누워 아무것도 못할 뿐이다. 아주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졸리면 자고 문득 배가 고프면 먹는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은 희극인가 갸웃거려 본 적 다들 있지 않을까. 또는 정말 진지하고 극적이어야 하는 순간, 예를 들면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 상대의 코털이 너무 거슬려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런 일은 굉장히 우습지만 동시에 굉장히 슬프다. 희극과 비극이 섞인 것 같은 오묘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닐까. 인생에서 나를 단단히 잡아주는 것. 현실의 무게는 무거울 때만 힘든 게 아니다. 오히려 가벼워서 힘든 순간도 많다.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헛되이 시간이 그냥 지나갈 때, 정말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가벼운 인생의 짐도 감당해야 한다. 이럴 때 무게추가 필요하다. 의미 없을 때 단단히 잡아주는 그 무언가가 말이다. 앤의 꿈의 집에서 장애인이 된 남편을
12년간 혼자 병간호하며 살아온 레슬리는 바닷가 산책과 등대를 지키는 짐 선장과의 우정을 무게추로 삼아 살아간다. 짐 선장은 젊은 시절 연인이 허무하게 파도에 휩쓸려가 시체도 찾지 못한 채 영영 잃은 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면서도 이웃의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해준다. 짐 선장은 이야기의 힘을 무게추로 삼고 산 것 같다. 자신의 일생의 모험담을 잊지 않고 되새기고 되새기다가 누군가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써주기를 기다린다. 그 책이 출간되어 자기 손으로 쥔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감는다.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남기겠다는 믿음이 실현되자 무게추를 내려놓고 떠난다. 난 이 무게추를 내 삶의 닻이라고 부른다. 내가 해파리처럼 떠돌지 않도록 날 이 삶에 단단히 잡아주는 것. 가장 나를 잘 붙들어주는 닻은 꼬물거리는 생명체들이다. 어린 아기,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같은 작은 생명체들.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느라 정말로 손이 많이 가지만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생기면 이 삶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게 된다. 마음속에 따뜻하고 작고 꼬물거리는 느낌이 살아나면 더 이상 어떤 삶도 가볍지 않고 어떤 삶도 무겁지 않다. 그래서 전에는 애완동물이라 부르던 존재를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존재에게 기대어 사는 집사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삶은 희비극이 섞여 있을 테지만 우스꽝스러운 순간이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무게추를 잃지 않으면 희극도 비극도 언젠가 지나간다. 내게 주어진 잔을 끝까지 마시면 된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야 이번 삶의 카르마를 다 풀 수 있다. N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아름답고 고운 생각은 마음속의 보물처럼 간직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비웃거나 갸웃거리는 게 싫어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거창한 말들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해도 될 정도로 컸는데 정작 하고 싶지 않다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 가지로 거의 다 큰 것은 즐거운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즐거움은 아니에요. 말수가 줄었다는 말을 듣고 애니 마릴라에게 애니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읽기와 쓰기가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볼 수 있다. 카드 읽기 시작해서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던 시기, 애는 거창한 단어를 남발하며 마치 그 거창한 단어들이 볼품없는 현실을 가려준다고 믿고 살았다. 그리고는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마릴라의 말에 이렇게 응수했었다.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말들을 쓴다고 절 비웃어요. 하지만 큰 생각을 표현하려면 거창한 말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쩌면 맞는 말인 것도 같다. 말밖에 가진 게 없는 아이는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담뿍 사랑받고 자라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마치 뱃속 깊숙이 무게추 역할을 해주는 단단한 빗덩어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든든하고 안정적인 애정이 뒷배인 아이들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는지 모르겠다. 나도 책에서 읽은 여러 모습으로 나를 꾸몄다. 내게는 남들에게 없는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게는 황금 열쇠가 있어서 이걸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혼자 누리는 찬란한 정원 같은 세계가 책 속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11살의 앤이 거창한 말을 쓰는 이유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밖에 가진 게 없는데, 그것만이 나의 존재감을 다져주는 수단인데. 진짜 보물은 내보이지 않는다. 퀸즈 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앤은 키도 크고 눈빛도 잠잠해지고 말수도 줄어든다. 그런 앤을 보며 말일 나는 뿌듯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이 밖에 무언가를 내보이는 법이다. 자기 중심에 무게추가 없던 어린 앤은 그랬지만 안정적이고 변함없이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사랑을 받은 앤은 이제 내면으로 눈을 돌린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함부로 까발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자신이 아직 작은 존재라서 배우고 해볼 게 많다는 것도 안다. 세상이 말만 앞세워 끼워들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보물처럼 지킨다라는 말은 이제 내면에 보물처럼 소중한 것들이 생겼다는 뜻이다. 진정한 자기애는 자신을 지키고 남들과 거리를 지킬 줄 아는 법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 내면의 결핍을 혼자 어쩌지 못하는 이들이 남들에게 쉽게 달려가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성급하게 관계로 뛰어들며 파괴적인 관계를 거듭하는 법이다. 이제 지키는 아이가 된 앤은 내면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키고 거리를 지킨다. 그리고 한때에는 전부였던 말, 거창하게 자신을 포장하던 말을 데려와 자기 품속에 끌어안는다. 한때 자신보다 큰 말을 부리던 어린아이는 이제 말보다 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과 글에 끌려다니던 어린아이는 자기 말과 글을 가진 청년으로 자란다. 추신. 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현재와 비교된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도 생생하게 살아서 다가오는 보편성이 있다. 바로 세상을 한껏 느끼고 한껏 반응하며 애써서 힘차게 자라는 작은 존재의 이야기가 그렇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런 존재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가 자라온 이야기를 이 존재가 살아가는 이야기에 비추어 본다. 내일은 아직 실수하지 않은 새로운 날이라는 앤을 보며 오늘 저지른 실수로 부끄러워하다가 진정하고 하나밖에 없던 가장 소중한 친구와 더 이상 놀지 말라는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소식에 마음을 다잡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앤을 보며 삶이 어떤 펀치를 날리더라도 일어나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가장 듣기 싫은 말로 놀림을 당하고 석판을 들어 가해 아이의 머리를 내리치는 앤을 보며 모욕당하고 놀림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말로 분연히 맞서게 되고 건드리지도 않은 자수정 브로치에 손을 댔다가 혼내고 소풍을 못 가게 한 어른을 용서하는 앤을 보며 어른도 실수할 수 있고 어른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다가도 남은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며 일어나는 앤을 보며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겪는 상실의 무게를 덜어낸다.
인간의 삶은 크고 멋져 보아도 거기서 거기다. 우리 대부분은 아주 작은 삶을 살아간다. 작은 삶의 축복은 아주 오래 혹은 평생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은 젊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앤의 마지막 모습은 손자 세대들의 삶을 상상하며 삶의 기쁨을 그들의 몫으로 남기는 모습이었다. 빨강머리 앤은 빨강머리의 볼품없는 고와 앤으로 시작해서 앤 공동체로 끝난다. 사람은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 고와인 아이가 상상력과 알매 기쁨으로 자기 몫의 삶을 살면 함께 사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사람이 된다. 작게는 자신의 혈육과 가족 친지 공동체겠지만 애는 수없이 많은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고 함께한다. 때로는 불편하고 괴팍한 구성원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구성원도 내쳐지지 않는다. 그 어떤 구성원도 정말로 혹독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앤의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알고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힘에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